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시제 표현부터 들어갈 건데, 6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페이지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법 교과서 정리를 마저 다 못했기 때문에 6반 학생들은 요 부분부터 설명을 처음부터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 5반, 7반, 8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넘겨서 그 다음에 있는 이제 그 시제 표현부터 이제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6반 학생들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보면, 자, 높임법에는 상대, 주체, 객체 높임법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상대 높임법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같이 내용을 다뤘죠.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을 내용을 정리를 해볼 텐데, 봅시다. 자, 가의 예문부터 먼저 보게 되면, 선생님께서 민재에게 꽃을 주셨다. 여기서 높임의 대상이 누구예요? 선생님이라는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죠. 그래서 주체 높임이 쓰이고 있고, 주체 높임은 어떻게 실현이 돼요? 주격조사 이가가 아니라 뭐예요? 께서와 그 다음에 뭐예요? 선어말 어미 시에 의해서 실현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민재에게 꽃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 교과서 밑에 설명을 보게 되면 주체 높임법은 서술의 주체에 해당하는 문장에 무엇을 높이는 방법? 주어를 높이는 방법이다. 주체 높임법은 기본적으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고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한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위에 예문을 통해서 봤고,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거는 선생님이 저번에 이제 있다라는 어휘를 예로 들면서 설명을 했죠. 있다 같은 경우에는 자, 직접 높이는 경우에 뭐예요? 계시다라는 말을 쓴다라고 이야기했죠. 아버지께서 방에 계시다. 즉 아버지라는 높여야 되는 대상이 직접 나오면은 계시다라는 말을 썼지만, 자, 간접 높임, 즉 아버지께서 고민이 뭐예요? 고민은 원래 높임의 대상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고민이니까 높이는 간접 높임의 예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쓴다? 있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나의 예문을 가보게 되면, 자, 민재가 선생님께 꽃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높임의 대상은 누구예요? 선생님께, 즉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부사격 조사에게가 아니라 깨를 사용하고 뭘 써요? 또 그 다음에 특수어휘 드리다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교과서의 내용 가보게 되면 객체 높임법은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 즉 객체, 문장에서의 객체라는 거는 목적어 내지는 부사어를 지칭을 하는 거죠.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객체 높임법은 부사격 조사에게 대신에 뭘 사용하고 깨를 사용하고 못이다, 드리다, 여쭙다 같은 특수어휘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교과서 예문 한번 가보게 되면, 자, 봅시다. 높임의 대상을 찾아 표시하고 문장을 고쳐보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부모님이 공연을 보러 갔다. 여기서 높임의 대상은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즉, 문장의 주어가 높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현되는 거는 주체 높임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부모님께서 고치면 되고, 공연을 보러 갔다가 아니라 뭐예요? 선화말 어미 시를 넣어서 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이제 1번 가봅시다. 선생님이 나에게 질문을 한다. 뭐예요? 요 문장의 주체는 선생님이죠. 그래서 주체 높임법이 실현이 되기 때문에 이 대신에 뭐예요?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하고 질문을 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선어말 어미 시를 넣은 하신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보면 준이가 아저씨에게 안부를 묻는다. 자, 여기서 높임의 대상은 누구예요? 아저씨죠. 즉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객체 높임법이 실현되고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고치면 돼요? 아저씨께 그 다음에 묻는다가 아니라 뭐예요? 특수어휘 여쭙는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3번 가보면 명규가 할아버지를 데리러 간다. 여기서 높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할아버지라는 목적어가 높임의 대상이니까 역시 객체 높임법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명규가 할아버지를 모시러 간다 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게 되면, 자, 문법 요소, 이제 시제 표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제 시간 표현이라는 말로 나오고 있죠. 자, 시제라는 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동작이 일어나는 시점과 말하는 시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관계, 즉 내가 말을 하는 타이밍과 그 다음에 그 행위가 이루어진 타이밍이 먼저냐 일치하냐 앞으로 일어날 것이냐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의 시제를 모두 다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이걸 다시 우리는 문법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발화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발화시라는 건 뭐예요? 말하는 시점이 되겠죠. 즉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을 발화시라고 이야기하고 사건시라는 건 뭐겠어요?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점을 사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관계는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먼저 과거시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과거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건시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발화시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즉 여기에 시간의 흐름이 있다라고 치면 뭐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뭘 하는 거예요? 발화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건과 발화가 이렇게 축에 놓이게 되는 거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과거시를 실현하는 방법에 뭐가 있냐?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선어말 어미 at 또는 ot을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모음조화 규칙에 따라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 연극을 나는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았다죠. 뭐예요? 지금 보게 되면 말하는 시점으로부터 이전에 연극을 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어말 어미 뭘 썼어요? at을 쓴 거죠. 이다. 또 다른 예는 뭐가 있을까? 나는 밥을 먹었다라는 말을 쓰게 되면 먹었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뭐예요? 라는 모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음조화 규칙에 따라서 ot을 써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발화 시점보다 먹는 행위, 연극을 보는 행위가 다 이전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어말 어미 at과 ot을 쓰는 게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at과 ot을 두 번 겹쳐서 쓰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현재와는 뭘 표현할 때 단절된 사건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예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옛날 문법 교과서에 있던 예문을 갖고 온 건데 참 되게 우프죠. 옛날에 뭐 이제 여기 주어가 빠지긴 했는데 옛날에는 잘생겼었다. 잘생기다에 기에 뭐예요? 다 해서 이게 축약이 되면서 곁 이렇게 되는 거죠. 겼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ot이 두 번 사용되고 있어. 얘들아 이거 어떤 의미예요? 옛날에는 잘생겼지만 지금은 단절된 사건이란 건 즉 뭐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자, 어미, 니은, 더, 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뭘 사용하는 거냐면 이제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을 하는 건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은, 던 이거는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관형사형 어미라고 이야기하죠. 관형사형 어미의 역할은 뭐예요? 이거의 역할은 체언을 수식해주는 게 관형사형 어미의 역할이죠. 즉 체언이란 거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수식해주는데 수식관계를 통해서 시간을 나타낸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아까 내가 먹은 자, 은 뭐예요? 이미 먹고 사라진 거지, 그치? 어떤 우유? 우유가 이제 내 뱃속에 이미 다 들어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먹은 우유는 유통기한을 넘긴 것이었는데 점점점 어쩌다는 거지. 이거 다 옛날 문법 교과서의 예문들인데 예문들이 참 되게 이제 코믹합니다. 해서 여기서는 이제 우유를 먹는 행위가 이미 다 어떻게 말하기 이전에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그는 전에 이장이던 사람이다. 자, 뭐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이장이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수식해 주는 거죠. 뭐예요? 자,
지금 말하는 시점보다 한참 전에 뭘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장이라는 직함을 가졌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두 번째 예문 건너뛰었는데 더. 자, 더는 뭘 나타내냐면 회상할 때 나타내는 말입니다. 선어말 어미죠. 선어말 어미. 그래서 보면 영희는 어제 그 사람이랑 밥 먹고 있더라. 이렇게 여기 는을 넣어주는 게 더 좋겠네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뭐예요? 말하는 시점보다 어제의 사건이 있었던 거죠. 어떤 사건? 영희가 그 사람과 밥을 먹고 있던 사건이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자, 선어말 어미 더와 관용사용 어미를 통해서 니은과 던을 통해서 뭘 나타낸다?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 대표적인 시간 부서들도 있죠. 어제, 옛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어제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또 뭘 나타낸다? 과거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술어도 어떻게 가요? 예쁘다가 아니라 뭐예요? 예뻤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자, 현재 시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는 뭐예요?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는 거죠. 즉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시간의 흐름의 축에 놓고 보게 되면 뭐예요? 이 하나 사건이 일어나는 동시에 뭘 하는 거예요? 발화 말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보게 되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와 형용사가 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이다. 선어말 어미와 관용사용 어미 다르죠. 선어말 어미는 뭐예요? 종결 어미, 앞에 오는 니은 이런 것들을 선어말 어미라고 이야기하고 관용사용 어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예요? 무언가 체언을 수식해 줄 때 는의 형태로 이제 수식을 해준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 니은 또는 는 해서 학생들이 축구를 한다. 말을 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학생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축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관용사요. 이제 는을 붙이는 거 이제 형태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위에 아까 문장을 보게 되면 내가 먹는 우유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말하는 타이밍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유를 먹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형용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대요? 기본형 다, 얘가 기본형 그냥 다가 붙은 형태가 현재 시제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그냥 예쁘다, 그 다음에 뭐 슬프다, 기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관용사용 어미 뭘 붙이는 거? 니은을 붙이는 게 현재 시제라는 겁니다. 우는 걸 보니 슬픈 모양이야. 니은을 붙어 있죠. 이런 게 바로 현재 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시간 부사어 뭘 사용하는 거? 지금을 사용함으로써 뭘 나타내주고 있다? 현재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시제는 뭐 별로 그닥 어려울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면 국어에서 사실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게 바로 미래 시제입니다. 극단적인 학자들, 국어학자의 경우에는 미래 시제를 설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거는 왜 그런지 이제 예문을 통해서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시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시간의 흐름이 놓여 있다라고 치면 뭐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발화, 즉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걸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 뭐가 있어요? 선어말 어미 get을 이제 쓰는 건데 자, 내일은 비가 오겠다. 내가 갔다 오겠다. 그 다음에 그 문제는 나도 풀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걸 놓고 볼 때 미래의 의미를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게 뭐예요? 내일은 비가 오겠다. 요거지, 그치? 자, 선생님이 미래 시제는 시작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 시제를 국어에서 설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get을 보게 되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왜냐면 이 get은 어떤 그 미래 시제를 명확하게 나타낸다라기보다는 의미를 담아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게 되면 내가 갔다 오겠다. 뭐예요? 이거는 내가 하겠다라는 일종의 뭐예요? 의지를 나타내는 거지. 그치? 그 문제는 나도 풀겠다. 뭐예요? 나도 풀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지. 물론 아직 시점에서 놓고 보자면 실현되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미래 시제도 볼 수 있지만
뭔가 그 이외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조금 모호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get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낸과 동시에 이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둬야 됩니다. 추측, 의지, 가능성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관형사 영어미 lead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뭐 사람은 사람인데 무슨 사람? 떠날 사람. 뭐예요? 말하는 이 시점에는 떠나진 않았지만 미래 어느 순간에는 이제 떠날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시간 부사어 내일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미래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문법 요소의 예와 활용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서 시간 표현을 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제 시간 표현 교과서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자, 시간 표현이란 시간을 나타내기 위한 언어 표현을 말한다. 이 가운데 시제는 사건의 시간적 위치를 구분하여 표현하는 방법. 그치? 시제라는 거는 사건의 위치. 말하는 시점보다 앞에 있냐, 같이 있냐, 후에 있냐. 이제 전후를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을 우리는 사건시라고 이야기했죠. 말하는 시점보다 이거는 바라시였죠. 이르면 과거 시제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과 말하는 시점이 일치하며 현재 시제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말하는 시점보다 나중이며 미래 시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어의 시간 표현은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가보게 되면 교과서에 이제 예문 봅시다. 나는 달렸다. 뭐예요? 선어말 어미 옷을 써서 과거 시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달린다. 동사죠. 뭐예요? 니은을 쓴 거지. 선어말 어미 니은을 써서 뭐예요? 지금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달릴 것이다. 뭐예요? 여기서는 리을 것을 통해서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본 내용 한번 싹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과거 시제는 과거 시제 정리하죠.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자, 이 두 개가 겹쳐서 쓰이는 거는 뭐예요? 과거와 뭐 단절된 사건을 나타낼 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거는 어떤 의미? 회상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그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현재 시제는 동사와 선생님 이제 형용사 구분해서 설명했죠. 동사의 경우 선어말 어미 는 또는 니은을 사용하고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 얘다 서술격 조사가 뭐예요? 뭐뭐이다 이거를 서술격 조사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학생이다 할 때 그때 이다가 서술격 조사입니다. 그 경우에는 자 선어말 어미 없이 기본형으로 나타낸다. 즉 뭐예요? 그냥 다가 붙는 형태가 현재 시제가 된다는 거죠. 예쁘다, 기쁘다, 슬프다, 나는 학생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래 시제는 일반적으로 get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리을, 우리 교과서 위에 예문 요거와 같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get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추측, 그 다음에 가능성 등등의 의미도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또는 관용사용 어미, 그 다음에 뭐예요? 리을 있었지. 그 다음에 시간 부사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내일 이런 말들을 통해서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돼요. 그럼 이제 우리 교과서 밑에 이제 예문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벌써 수업 시작 종이 울렸다. 이거는 뭐예요? 과거지, 그치? 무엇을 통해 나타내고 있어요? 엇이라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과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뭐예요? 기본형은 울리다지. 울리다에 엇이 결합이 되면서 이 두 개가 축약이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저기 웃는 아이가 수진이다. 자, 아이는 아이인데 무슨 아이? 웃는 아이 하면서 웃다에 뭐예요? 관용사 영어미 는이 결합이 된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통해서? 관용사형 어미 는을 통해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get 등장하고 있네. 뭐예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그는 내가 예전에 만나던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인데 만나던. 자, 뭐예요?
던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 관용사용어미 던이죠. 이거는 뭘 나타낸다?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용사용 어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제를 정리해서 볼 수 있고, 자, 국어의 시제 표현은 참 간단한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실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로 넘어갈 거냐면, 자, 피동 표현까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동과 사동 표현을 먼저 보면, 자, 교과서에는 피동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선생님이 사동도 간단하게 같이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피동 표현을 보기 전에는, 자, 능동이 뭔지, 피동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능동은 뭐예요? 주어. 자, 중심은 주어입니다. 주어가 자신의 힘으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힘에 의해서 하느냐 에 따라서 능동이냐 피동이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능동은 주어가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 이거는 주어의 능동성이 강조가 되는 것이고, 피동은 뭐예요? 주어가 다른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어떤 동작을 당하는 상황이 강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예를 보게 되면 뭐 있어요? 호랑이가 토끼를 잡았다라는 말이 있지. 자,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호랑이가 문장의 주어지, 그치? 근데 뭐예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잡았다라는 그냥 능동문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럼 이제 이거는 뭐예요? 호랑이가 포커스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이걸 피동으로 바꾼대, 얘들아. 피동으로 바꾸면, 자, 능동문의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고, 자, 능동문의 주어가 부사어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들아, 여기서는 포커스가 호랑이가 아니죠. 뭐가 포커스가 돼요? 토끼가 포커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토끼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잡히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잡히는 동작의 의미가 강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능동서술어에서 피동서술어로 올 때, 자, 뭐가 덧붙었어요? 잡았다에 뭐가 덧붙었니? 히가 덧붙었지, 그치? 해서 자, 피동을 실현하는 방법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이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피동 전미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피동 전미사.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피동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죠. 자, 피동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인데, 일단 통사라는 말은 알아두세요. 무슨 말이에요? 문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생이라는 거는 어휘 차원에서 피동이 실현되고 있느냐, 아니면은 뭐예요? 문장 차원에서 피동이 실현이 되고 있냐, 이 말이 되겠죠. 파생적 피동은 피동 전미사 이희리기, 왠지 익숙하죠. 이희리기 우구추, 이희리기 익숙하죠. 해서 이희리기 요 네 가지 전미사에 의해서 실현이 되는데, 봅시다. 친구가 개에서 물리다, 뭐 붙었어요? 물다에 리가 붙었지, 그치? 파리가 개구리에게 먹다에 뭐가 붙었어요? 히가 붙은 거지, 그치? 해서 이렇게 피동 전미사를 넣어서 실현이 되고, 이때는 뭐예요? 행동을 당하는 거. 개에게 물리는, 개구리에게 먹히는 게 강조가 되는 거고, 포커스는 친구. 파리가 포커스가 된다라는 거.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통사적 피동이라는 거는, 자, 문장 차원에서 실현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단순한 전미사를 띄워넣고 문장에 의해서 실현이 되는 거죠. 뭐가 있냐면 어지다, 개되다, 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연필은 글씨가 잘 써진다. 자, 써진다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써볼까요? 자, 쓰다라는 말에 뭐가 붙은 거예요? 어지다가 붙은 거지, 그치? 그래서 뭐가 돼요? 의가 탈락이 되면서 뭐니? 써지다. 여기서는 이제 써진다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니은이 붙어서 현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써진다 이렇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개되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문장 차원에서 실현이 되는 통사적 피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파생적 피동, 통사적 피동 이 용어는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피동 전미사 이히리기, 그 다음에 어지다, 개되다, 되다에 의해서 피동이 실현된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자, 이중피동 매우 중요합니다.
수능에서 정말로 많이 출제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피동을 나타내는 표현이 중복적으로 사용된다라는 건데, 즉 보게 되면 피동 전미사, 그 다음에 또 통사적 피동, 이 표현들이 다 겹쳐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쥐가 고양이에게 먹혀지다라는 말인데, 얘 다 뭐예요? 피동을 나타내는 히도 있지.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어지다도 있지. 피동을 나타내는 거 몇 개? 2개. 이런 걸 우리는 이중피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어떤 문장으로 처리해요? 잘못된 문장으로 처리합니다. 국어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피동을 나타내는 표현은 몇 개만 넣는다? 1개만 넣는다라는 겁니다. 1개. 어떻게 고치면 되겠어? 이거는 쥐가 고양이에게 뭐? 먹히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가보게 되면 피동을 사용하는 의도에는 뭐가 있을까? 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자, 행위 주체를 감출 때 일단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1년 새 문화재 10%가 훼손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자, 문화재를 훼손하는 주체는 명확하지 않은 거죠. 이럴 때 이제 피동을 사용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책임 회피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말씀이 잘 안 들렸다. 본인은 쏙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들리다 에서 이제 리를 통해서 이제 어쨌든 피동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사실 제일 많이 쓰이는 건데,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는 사실 영어에서는 되게 피동 표현을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신력이 있는 글을 쓸 때는 무조건 피동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어는 사실 뭐 한동안은 그러지 않았던 적도 있는데, 교과서에서 이제 내용을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니까 보면 신문, 뉴스, 법조문, 경고문 이런 것 등에서는 이제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피동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마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가 아니라 보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사동 표현은 그냥 우리 간단하게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동은 뭐예요? 사동.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 동작을 시키는 걸 가리켜서 사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동. 그래서 보게 되면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철수가 영희를 웃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동 전미사 이희리기 우구추에 의해서 실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시키다, 개하다.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실현이 되는데, 경찰이 차를 정지하게 만드는 거죠. 엄마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한다. 얘다. 동생이 밥을 안 먹고 있다. 엄마가 빨랑 밥 먹어 해가지고 밥을 먹게끔 만드는 걸 우리는 이제 사동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피동사연 사동 표현을 정리를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교과서의 이제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이제 보게 되면 교과서에는 이제 피동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학습서라든가 참고서에 보면 사동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교과서의 내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이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문법적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주어가 제 힘으로 움직이는 것을 능동, 그 다음에 다른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 해서 의미 초점이 달라진다. 요거까지 이제 설명을 했죠. 보게 되면 다음 두 문장의 의미 초점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자 라고 이야기인데, 호랑이가 토끼를 잡았다. 이거는 뭐예요? 능동문이지. 우리 아까 앞에서 봤죠. 포커스는 호랑이가 되는 거고, 자,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혔다. 이거는 뭐예요? 피동문이지. 피동문에서는 포커스는 행동을 당하는 토끼에게 초점이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위의 예시에서처럼 문장 성분의 위치와 역할이 달라진다.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의 피동전미사 이희리기 4가지 붙이고, 그 다음에 어지다, 개 되다 이런 것들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일부 명사 뒤에서는 접사 되다 이걸 붙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동문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자, 위치가 바뀌죠. 어떻게 돼요? 아기가 아빠에게 안았다가 아니라 뭐예요? 안겼다. 여기서는 피동전미사 뭐 쓰이고 있어요? 기 쓰이고 있지. 그치? 체육대회를 다름달로 미루었다. 이거는 뭐예요? 체육대회가 다름달로 미루어졌다. 이때는 뭐예요? 어지다 쓰이고 있는 거죠. 그쵸? 바람이 퇴적층을 형성했다. 이건 어떻게 돼요? 퇴적층이 바람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때는 뭐예요? 되다를 사용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내용 두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시제와 피동표현 설명했는데 내용 정리 잘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인용 표현과 그 다음 나머지 학습 활동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